안녕하세요. 어, 제가 아마 기억에 2017년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학회에서 뭐 뭔가를 하나 발표하다가 갑자기 유명해져 가지고 이렇게 컨설턴트까지 이렇게 출세를 해서 23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 올해 8월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재취업을 해가지고 특임 교수로 몇 년 더 근무하기로 해서 밑에 그 제 소속을 대전대라고 그냥 여전히 써놨습니다. 어, 제가 오늘 원래 뭐 발표할 만한 그런 군보는 아닌데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도 있고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뭐 퇴직하는 기념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주로 이제 반성을 하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긴 했었는데요. 그냥 제가 느낀 점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교양교육 컨설팅은 제가 그 교양기초교육원의 활동을 쭉 이렇게 보면서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그 컨설팅이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양교육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단과대학 또는 뭐 교양교육원 뭐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어쨌든 독립된 교양교육기관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꾸준한 컨설팅 결과 이렇게 독립된 교양교육기관을 가지고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수 학점도 뭐 아직도 좀 부족한 대학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준의 전체 졸업 학점의 30% 내외로 그렇게 확대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교양교육 전공 일반 선택 이런 그 영역을 예전에는 이제 또는 교육부의 기준으로는 교양과 전공, 그 교양을 또 전공이 아니면 무조건 교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교양기초교육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일반 선택 영역으로 제3의 영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그 컨설팅을 나가셨을 때도 그 교과목이 적합하냐 안 하냐 어, 그런 거에서 좀 권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교과들은 일반 선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양교육의 내용과 수준인데요. 이 내용은 상당히 정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문해 또는 기초 학업이라고 말하는데 그쪽 파트에서도 교과목이 좀 정선된 또 정리가 잘 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기초 학문, 자유학예라고도 표현하고 기초 학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교과목들 위주로 교양교육이 정리가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교양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양기초교육원이 상당한 역할을 해서 대학들이 정립이 잘 되어 있는데, 그 교육의 수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물론 전공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겠습니다만은, 교양교육 교과들이 대체로 전공 교과보다 쉬워야 된다. 또 가벼운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그 교양교육 학회에서도 사회과학 영역 또는 공학 영역에서 제가 그 사회를 보면서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었었는데 전공 교과보다는 교양교육 교과가 완전히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여쭤봤더니 내용이 훨씬 쉬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양교육의 수준이 어, 아직은 좀 낮지 않은가.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교양 교과목을 보고 있는 인식이 그러니까 학생도 그렇고 다른 전공 교수들도 교과는 좀 쉬운 교과목 또는 잉여 교과목 하는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교육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이끌어 올려야 될지 하는 고민도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컨설팅도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을 앞으로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 어떻게 가르치는 그 레벨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하는데, 아까 그 기획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강의 계획서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확대 강의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 안에 그 어느 정도의 내용을 학생들이 도달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교수의 그 학습 기준도 있겠지만은 학생들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를 제시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즘 학생들은 뭐 중고등학교 때 이미 굉장히 많은 예상 문제, 뭐 또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 정도 문제가 나오고 그 정도 맞추면 된다라고 그 훈련이 되어 있는 학생들인데 대학에서는 좀 잘 안내가 안 되는 편이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이런 성취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그에 따라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도입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제가 참여하고 운영을 해나가면서 뭐 단장으로서 가끔 어,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박희문 단장님께서 제 저작권을 침해하셔가지고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반복되는 면이 있더라도 중복되더라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 사후 회의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전 회의 때 위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거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가능하면은 그 단장님께서는 대학의 그, 그 컨설팅에 임하는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자세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하면 왜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뭐 사전에 좀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문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입장들을 좀 알고 나면 의견을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정리는 그 사후 회의에 때 중요한 건데 일단 뭐 단장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데 어, 가끔은 그 위원들께서 굉장히 간략하게 써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후 회의를 하면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써주셨는지 하는 거를 좀 들여다보고 이제 보고서를 미리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썼는데 과연 위원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지 하는 확인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 사후 회의는 뭐 다행히 요새 줌이 익숙해지고 워낙 많이 확대되어 있으니까 줌을 통해서 이런 회의를 좀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고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현장 방문보다는 그 컨설팅 자체도 줌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역시 현장 방문이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의 분위기도 보고 그리고 대학이 어느 정도 활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구성원들을 직접 뵙게 되면은 그 교양교육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어, 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밑에 거는 현장 방문하고 좀 관계없는 얘기인데 평가 자문 뭐 이런 걸 좀 써놨는데 요거는 늘 그 컨설턴트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은 교양교육 컨설팅이라는 것이 평가하고는 다르게 뭐 점수를 매긴다거나 무슨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해주는 그런 의미보다는 적절하게 어떤 컨설턴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그런 의견들을 서로 나누고 또 피드백도 한번 받아보고 필요하다면은 뭐 자문, 지도 이런 것도 좀 고압적인 언어라서 저는 별로 좀 마땅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상호 협의, 공동 수기 뭐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같이 정보를 교환해 본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어, 저도 단장일 때 권유를 했었는데 저부터도 이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일방적인 훈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그러면 실패한 사례도 한번 있어서 그때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 회의는 아까 좀 말씀드렸었는데 줌 회의의 단점은 그 주요 보직자들께서 이제 쉽사리 자리를 이탈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화면만 켜놓고 그리고선 잘 듣지 않으시고 또 어떤 대학들은 이제 그건 뭐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그 하울링이 생긴다거나 또 원활하게 그 마이크가 켜지지 않는다는 거나 하는 뭐 그런 어려움도 좀 있었고 특히 이 위원 간의 소통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 컨설턴트들끼리 그 자리에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음, 가끔 그 일방적이거나 또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줌회의가 아니라면은 뭐 적절하게 그 신호를 보내서 이야기를 좀 중단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좀 수위를 좀 낮춘다거나 하는 뭐 그런 것이 가능한데 줌 회의 때는 그런 게 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그 단을 구성할 때 위원장과 위원을 구성할 때 어, 상대 쪽 대학에서는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대학 그 위원이 소속되어 계신 그 대학에 어느 정도 규모의 대학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따 포항공대 한번 말씀드릴 건데 포항공대는 워낙 그 훌륭한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또 오고 그다음에 대학의 그 재정적인 면이나 규모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어, 예를 들면 대전대학교 교수처럼 조그만 대학의 교수가 와서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그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립 유형에 따라서 소위 국립이냐 또 사립이냐 아니면 특수목적 대학이냐에 따라서 이 컨설팅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도 좀 사전에 유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위원장께서는 이제 저분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그 상대방 대학에서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교양교육기구의 기관장을 좀 했던 분들이 위원장을 맡으시면은 조금 더 다가가는 데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습니다. 자, 저는 그 컨설팅에 가면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제 교양교육이 대학 교육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건데 제가 말은 여기 참 멋있게 써놨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겁니다. 총장이나 교무처장이나 부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대학 전체의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즉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되느냐 하는 거에 이제 당연히 관심을 가지시는데 개별 전공에서는 그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공 분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교육을 해라라고 관여하기가 사실 어렵지만은 교양교육은 대학의 인재상을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경영진에서는 교양교육에 큰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죠. 그래서 어, 이 대학 자체가 어떤 인재를 길러내고 싶으냐, 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어떤 그 이미지를 갖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이 교양교육에 서 구현할 수 있고 거기에 녹아들도록 교과 과정을 편성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좀 상당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미래형 인재교육 이건 뭐 하도 말이 많이 나와서 무슨 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뭐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인데 결국 그 지식 그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발전되다 보면 사실 대학 4년 동안 다니고 나면은 또는 그뭐 얘네들이 실제 4년보다 좀 더 다니죠. 뭐 남학생 같으면 6, 7년 걸리고 여학생들도 요즘에 휴학도 하고 뭐 어학연수도 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5, 6, 7년 뒤에 이 지식을 배워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사실은 그 지식이 쓸모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단지 그냥 용어를 좀 익숙하게 안 되든지 뭐 그런 정도일 텐데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그 기업에서도 어떤 전공을 했는가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공계는 구분을 하는데 이과 쪽에서 지식이 많다기보다는 그 이과식으로 공부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뭐라 그럴까 좀 부려먹기 쉽다고 그럴까요? 그 말귀를 빨리 알아듣는다라고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체로 이 친구가 무엇을 할 줄 아느냐, 어느 정도 능력을 가졌느냐 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 어떤 지식을 대학에서 배웠는가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은 정말 똘똘하고 그 대학에서 얘가 좀 뭔가 좀 할 줄 아는 애다. 그 회사에서 참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 스스로가 그 좀 총명하고 지혜로운 인재가 되도록 그렇게 길러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교양교육이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좀 저는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이 컨설팅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이슈, 아까 그 박희문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저도 좀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문해하고, 리버럴 자유학예교육하고 기초교육원의 그 표준 안에 보면은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기초문해는 뭐 기초학업이라고 저도 가끔 부르긴 합니다만은, 그 영어, 그다음에 글쓰기, 뭐 외국어, 외국어, 그다음에 뭐 사고, 어, 그다음에 기초과학이나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쭉 나뉘어져 있는데, 영어는 대학마다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간단히 생각하면은 대학 나왔으면 뭐 영어 좀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교양에 넣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교양에서 어떤 영어를 배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영어 자체를 교양 기초문에 넣지 않는 그런 대학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을 배울 거냐? 그럼 이제 독해. 그러면은 전공에 들어가서 그 원서도 보고 뭐 외국 사이트 들어가고 할 텐데 그럼 문장을 원활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집어넣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전공에서 공부한다거나 뭐 사이트 들어가는 거 요즘 아이들 뭐 특별히 그렇게 훈련 안 시켜도 잘 읽고 이해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문법은 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올바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정도죠. 장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단문장을 이해할 때도 문법을 좀 알고 있으면 명확히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문법이라면은 약간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회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뭐 외국인 교수를 상당히 고용을 해서 회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기초 문해에 들어가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생각들이 대학에서 그 우리가 컨설팅을 나가는 그 해당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계신지를 현장에서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문해라는 말을 쓰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학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그 컨설턴트들께서도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두 가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의미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컴퓨팅적 사고, 라는 명칭 그 영역에다가 또는 뭐 소영역에다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집어넣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교과가 프로그램을 배우는 교과냐 아니면 컴퓨팅적 사고를 배우는 교과냐 이게 좀 혼란스럽죠. 대전대학교 제가 있는 대학에서도 우리 총장님께서도 굉장히 클레임을 걸어서 무슨 스크래치 같은 거를 1학년 때 가르치느냐 적어도 C 언어랑 뭐 이런 거 가르쳐야지. 즉 프로그램 언어를 좀 고급한 걸 가르쳐야지 대학에서 초중등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데 그런 말들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컴퓨팅적 사고라는 거는 이 절차적 사고죠. 그러니까 컴퓨터처럼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순서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갈 때는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인사이트에서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어, 그 중에서 절차적인 사고, 이렇게 맨 처음에 뭘 시작하고 두 번째 뭘 하고 세 번째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나가고 해나가는 이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컴퓨터적 사고의 근본 목적입니다. 근데 왜 프로그램을 쓰느냐? 사실 다른 것들도 다 절차적인 사고 훈련을 할 수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면은 이 절차적 사고 훈련이 결과가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서 돌려보면 결과가 바르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자기가 절차적인 사고를 올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금방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그 프로그램 자체를 배우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데이터 문해는 데이터의 이해와 표현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결국 이것은 디지털 데이터 또는 그 통계적인 자료 이런 걸 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는 자기가 처리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게 자칫하면은 이제 뭐 PPT 자료를 만드는 거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 점프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뭐 원 그래프를 그릴 거냐 아니면 뭐 그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거냐 뭐 그런 거부터 한 번씩 경험을 하고 또는 그 좋은 표현 방법 같은 걸 알아보는 그런 건데 제가 재료 2에 이렇게 요리 이렇게 써놨는데 재료는 데이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뭐 거기에 각종 양념이나 주 재료, 고기, 야채가 있지만은 이게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서 요리를 만들어낼 건가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데이터 이해와 표현하려면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조금 마땅치 않은데 이제 디지털 문해라는 말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디지털로 되어 있으면 또는 요즘에 우리한테 다가오는 정보들이 다 디지털 미디어 형태로 어, 그 디지털 미디어가 뭐냐 그랬더니 미디어이긴 한데 전송이나 저장 그다음에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화된 자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좀 그 수단일 뿐인데 뭐 그 수단까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송을 그 케이블 TV 방송을 하는데 이거 다 디지털로 방송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거는 아날로그로 처리된 미디어를 보는 것뿐이고 근데 이 과정에 디지털로 처리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교과는 들어가 보면은 미디어 리터러시로 변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변질되어 있기보다는 뭐 그게 오히려 옳은 거겠죠. 미디어 리터러시는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왜곡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그다음 평가를 하고 나중에 조합해서 정리해보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약간은 의문이긴 합니다. 이게 교양에 꼭 있어야 되는지는. 그다음에 또 가끔 어떤 대학은 이 디자인적 사고라는 또 용어를 쓰면서 교과를 도입을 하는데 디자인적 사고는 음, 약간은 그 정치학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고를 해나가는데 그 사고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변수,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은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정보를 처리한다. 이게 이제 보통의 그 정보 처리 방식인데, 디자인적 사고라는 거는 변수의 가능성을 최대해서 열어놓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특히 정치학에서 많이 쓰이는, 경영학에서도 많이 쓰이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그러지만 이 변수들이 시시때때로 계속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들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 다양성도 허용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디자인적 사고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요. 요거는 좀 그 대학마다 이것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가지고 어,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 컴퓨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사고를 훈련하는 그런 교과목이어야 된다. 데이터 문해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처리하고 표현하는 데 집중되는 교과목이어야 된다. 통계학이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그다음 디지털 문해는 어, 개념 정의를 그 대학 자체에다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미디어 리터러시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거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또는 그것이 기초학업으로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자유학예 교육은 기초학문 또는 뭐 인문사회, 자연 이렇게 나누는데 아까 그 박희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실제 그 우리가 그 컨설팅을 나가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 써 있는 이런 교과목들이 문제가 됩니다. 걸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법학, 경영학 이런 것들이 과연 교양의 기초학의 교과로서 적합하냐? 그런데 아까 그 법의식이라든지 법 철학 또는 법 윤리, 법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는 그건 교양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간단한 법 지식, 부동산 뭐 계약법이라든지 뭐 민사소송법 이런 걸 공부하는 거는 역시 기초학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경영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교과목일 텐데 컨설턴트들께서 나름대로 기업가 정신은 그 뭐 산학협력 과목 아니야? 그다음에 무슨 경영학 교과 아니야?라고 해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기업가 정신이면은 소위 기업을 운영하는 철학이라는 윤리나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교과목이니까 적합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긴 봐야 되겠죠.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다는 그러니까 법 철학, 법 윤리, 법 의식 뭐 그런 것처럼 경영 철학, 경영 의식 이런 것들을 보는 교과목이라면 적합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합하지 않다. 만약에 철학, 윤리, 역사, 의식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인문학 쪽이나 사회과학 영역으로 분류해서 넣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공학, 과학 기술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다. 또는 뭐 정보 처리 기술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하는데 그런 교과들이 교양에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주변에 워낙 많이 IT 교과들이, IT에 관련된 지식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또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정리해 봐야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공학이나 과학기술 관련된 교과목들이 그 지식 자체를 설명하는 그 재료공학을 가르치는데 재료공학의 재료는 뭐가 있고 뭐 그다음에 그것을 가공 처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식을 가르치는 거는 교양으로 적합하지 않고 요즘에 나와 있는 뭐 재료공학을 다시 예를 들면은요 재료공학이 현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어떤 얘기인데 뭐 간단히 설명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류 문명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강의하는 거라면 저는 교양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술, 지식만을 가르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술, 여기 체육도 들어갑니다만은 이거 아주 대학마다 참 심란하긴 하죠. 근데 일단 실기 과목 위주로 수업되면 그러니까 실기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실기 위주로 강의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그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합창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열심히 합창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합창 연습을 한 다음에 뭐 사회봉사를 해서 시내 나가서 공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경우에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합창이라는 것이 음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그 인간의 감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떻게 그 예술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건가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론 위주겠죠? 아니면 경험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강의를 한다면은 적합하다.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실기 위주로만 가면은 좀 곤란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공학, 과학기술에 해당되는 건데 인공지능은
모든 대학이 다 불안해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경영진도 또 교양 쪽에서도 인공지능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요새 하도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는데 어,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건 뭐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얘가 그 어떤 스트럭처를 갖고 있길래 챗GPT가 이런 식의 답변을 내고 이 답변이 과연 적합한 답변이냐. 사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수학에서 한번 장난 삼아서 적분이 안 되는 문제를 한번 내봤더니 뭐 아주 신통하게도 이건 적분이 안 되는 문제고 뭐 수치 해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뭐 이렇게 대답을 하길래 신기하다 그랬었는데 또 어떤 문제를 내봤더니 완전히 엉터리없는 소리를 아주 그럴듯하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로 이상하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예, 아직은 좀 챗GPT가 문제가 좀 있구나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 AI가 요 정도 상황까지 와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AI가 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더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그래서 더 좋은 답변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될 거냐. 뭐 저는 오히려 그 바둑두는 프로그램 알파고인가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 바둑계를 전멸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1인자라고 하는 신진서도 알파고한테 두 점 깔고 둬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 인간이 두고 있는 바둑계를 멸망시킨 거냐? 아니면은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즐길 수 있는 바둑의 방향은 달라질 나름대로 존속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때 그 인공지능이 어떤 식의 구조를 갖고 있길래 얘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나가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끌어모으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가르칠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막 신경망 회로가 어떻고 무슨 뭐 딥러닝이 어떻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도 공학이나 과학기술과 마찬가지로 영역에 좀 넣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접근하는 방법은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잡은 것 같아서 수학 세계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중설마 문제. 아까 박희민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 교양을 전공해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중설강은 전공 교과목을 교양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 교과목을 전공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심리학 개론 이런 거 말씀을 하셨었는데 원래 심리학 개론이 교양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뭐 개론은 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행복 심리학이 개설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전공에서도 어차피 개설할 건데 교양에 가서 들었으면 인정을 해준다. 물론 이거 1학년 때 얘기겠죠. 전공에 진입하기 전에. 어, 그런 의미에서 이중설강은 좀 권장이 되기도 하고 교양을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교양의 수준을 좀 올린다는 그러니까 전공에서도 인정할 만한 수준을 올려놓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데 폐단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공 교수님들이 그 교과목을 가지고 교양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양 전담 기관에서 이 교과목을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교과목을 전공에서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전공에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격 수업은 뭐 제목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고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목 충실도에 대한 이야기는 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기본 컨설팅을 가시면은 강의 제목만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강의 제목과 그다음에 이 교과가 어떤 영역에 해당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약간 의구심이 들을 때도 있고 적합하다는 느낌도 들을 텐데 역시 기본 컨설팅은 현지 상호 협의가 중요하니까 그때 가서 질문을 좀 해보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은 다음에 위원들의 의견을 어,
제공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심화 컨설팅에서는 이제 강의 계획서가 필요하겠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확대 강의 계획서를 써야 하는 건 물론이고 학생들이 도달해야 되는 성취 기준을 뭐그 부산 그 외대에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루브릭 형태로 얘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예상 문제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서 그 정도 몇 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산학협력 교과나 자격증 교과들은 이제 일반 선택 영역으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요거는 그 대학마다 이걸 어떤 부서에서 저 교과목을 운영할 거냐 하는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학협력 교과 같으면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잘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학사팀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교양에서 맡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교양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일반 선택 교과목이다. 학생들 그 일반 선택한 뭐 18학점 정도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만 인정받는 교과다라는 것만 명백히 하면 운영 주체는 중통성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9-9 요 아래쪽에 보면 써 있죠.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대학 컨설팅을 나가보면은 대학의 규모나 설립 유형에 따라서 그 입장이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대형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양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그 어려운 대학이기도 한데요. 그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도 분명하게 서 있고 그것이 교기원하고 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자긍심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포항공대에 가서 아주 격렬한 그 항의를 받았었는데요. 나중에 사후에 문서로. 저는 아까 그 영어를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공대 예. 영어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어를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그 토의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냐. 물론 여러 가지 교과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초학업 설계에서도 어떤 내용을 어느 레벨로 가르치면 좋을 거냐 하는 걸 한번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말이 많고 잘 묻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그 담당하시는 그 원장님이시죠. 기관장께서 하필이면 또 영어를 담당하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니 영어를 뭐 그렇게 처음부터 너무나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처음부터 까놓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고 영어가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그런 식의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 아쉬운 그런 피드백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한번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저도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박희문 교수님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사실 과학 교과목들, 그러니까 화학, 물리, 생물 뭐 이런 교과목들이 실험까지도 하면 참 좋겠지만,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학의 현실적인 문제로 그것이 그 쉽지 않죠. 교양으로서 실험 실습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그 생물학 전공하시는,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아주 단호한 어조로 실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관장들은 좀 힘들죠. 그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외로 복병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소규모 대학들, 예를 들면 원주에 있다든지 뭐 상주에 있다든지 그런 그좀 약간 외진데 있는 그런 외지다 표현 죄송합니다. 그 서울하고 또는 대도시하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대학들은 가장 큰 문제점이 교수 자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교과목이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들 위주로 강사분들을 초빙하고 싶어도 거기까지 오시는 분도 없고 막 이런 식의 그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 좀 같이 뭐 이제 저 도시에 있는 좀 큰 도시에 있는 교수님 입장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 대학의 어려운 점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지를 서로 협의하는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 내용 자체를. 그쪽에서 자꾸 그 뭐라 그래 변명같이 또는 뭐 디펜스 하려고만 얘기하시고 컨설턴트들은 그래도 이런 교과목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같이 소위 상호 협의, 공동 수기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작은 대학일수록 이 교양기초교육원의 컨설팅을 정부 지원 사업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거기에 어떤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만 자꾸 질문을 하셔가지고 좀 난처해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은 오프 더 레코드 또는 번외로 우리 컨설턴트께서는 경험도 많으시니까 도움을 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컨설팅에서 메인에서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나 또는 그 컨설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좀 조언을 해드리거나 뭐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드리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시간 여건상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황 환경상 손을 직접적으로 질문하시기 힘드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저희가 질문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질문 사항들은 저희가 따로 취합하여서 차후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네, 질의사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모범답안만 말씀드려가지고 다 옳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 뭐랄까요? 뭐 경험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말씀드린 거니까 들으시는 분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지적을 해주시면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미영 교수님 저 인상 탁 쓰고 계신데 질문하시죠. 얼굴 보이는 분이 안 교수님밖에 안 계셔서. 안미영 교수님 마이크 켜주시겠어요? 마이크, 예, 이제 되네요. 아까 음소거 허용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교수님 얼굴 뵈서 반갑고요. 인상 쓴 거는 저희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햇살을 그랬고요. 올해 때문에. 컨설팅 나가시면서 올해는 특히 더 힘드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교육부 정책이나 전공에서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들이 많아서 컨설팅 나가셨을 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적이 아니시네. 네, 그러면 조혜경 교수님 마이크 켜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그 예체능 관련 교과목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그 교양 교과목으로 허용을 해야 되고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 늘 숙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최병문 교수님께서 이론 위주냐 아니면 실기 위주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체육 같은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기가 조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데 전혀 이론을 안 다루는 거는 또 아니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반부는 이론을 조금 다루고 그 다음에 뭐 후반부는 아니면 뭐 중간중간 우리가 15주차라고 얘기했을 때 거의 그 퍼센테이지를 이론하고 실습이 반반이다. 뭐 치킨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구성이 될 경우에 저희가 적합성 판정을 어떤 분은 사실 이론 쪽에 조금 이게 그 비중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양 교과목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도 계셔서, 사실 이렇게 저희 컨설턴트 분들이 모여 있을 때
특히 이렇게 예체능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합의된 내지는 뭔가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 향후 컨설팅에 나갔을 때 조금 그러니까 합의된 그런 내용들을 컨설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최병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정말 운동장에다 내놓고 공차게 해서 2시간 때운다. 그럼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앉아가지고 뭐 축구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룰 공부하고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간 지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저보다는 컨설턴트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 중심으로 약간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는데, 제가 사회 보겠습니다. 장수철 교수님 굉장히 고민하시는데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키시고. 장수철 교수님도 좀 화면에 넣어주시겠어요? 발표 마이크도 좀 켜주시고요. 예, 어려운 걸 저한테 같이 갔던 분들 중에서 몇 번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 차원으로 이렇게 팀워크를 갖다가 좀 배양할 수 있는 교과목이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태권도나 유도 같이 좀 수련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교과목이냐. 그다음에 체육이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론 플러스 실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실기를 예컨대 무슨 뭐 스키 같은 거 아니면 조정 같은 거는 학교 캠퍼스에서 못 할 텐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하나의 교과목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좀 주기적으로 실기를 할 수 있는 교과목이냐, 이런 얘기들이 오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덕체 이렇게 해서 뭐 대학생이라도 앞으로 졸업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해나갈 때 자신의 체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좀 교과목 내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또는 철학적인 그런 것들을 좀 학교에서 마련해 보는 것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까지는 해봤습니다. 네, 저희 갑자기 질문을 주셔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질문 사항을 더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취합해서 다시 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범민 교수님 발표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